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3대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동시에 하락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의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중국의 규제,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경계감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역시도 나쁘지 않게 나왔죠. 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산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자, 미국 증시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슬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HMM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 테슬라처럼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흠슬라라고 많이들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2만원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5만원대에 형성된 주식인데, 자, 목표 주가가 2만원대라고? 이게 약간, 그 괴리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자들이 부동산 공약을 실컷 이야기하게 되면서 신난 건설주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공약에 대한 이야기, 대선 공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약이 부동산 공약일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건설주들의 움직임들, 여기서 신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건설주들 움직임 어떻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중간쯤 걸쳐져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증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힘을 못 쓴다거나,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방향성을 아직은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죠. 장중에 신고가 나오는 것은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는 내용이라서 지금 미국 증시의 상황 역시도 무조건 좋다, 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강하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나 나스닥 모두 다 지금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우지수는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하락 출발한 포인트에서 조금은 더 위쪽에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크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 때 조금 회복했지만, 자, 초반의 시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은 다우지수, 즉 경기가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전통 굴뚝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중국이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이것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미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FOMC의 결과에 지금 주목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국채 금리의 변화, 등등등이 이제 영향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규제가 들어가서 사교육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증시를 계속 끄집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끄집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같이 내려간 국가들의 주가가 중국에 동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재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이제 애매하게 발표를 합니다. 누가요?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6%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은 6.3%로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락 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을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신흥국하고 개발도상국의 그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이런 확산세, 이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경기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신만이 정답이다. 얘기가 되는 거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지만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쪽은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제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경기 성장률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신흥국 쪽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증시라든지 다른 아시아 증시들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안 좋은 모양을 보였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FOMC 같은 경우는요 파월 의장이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테이퍼링에 일단은 나설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확정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 당장 다음 달부터 할 거예요. 이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뭐 연말부터 시행하겠다라든지 다음 해부터 시작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연준 입장에서는 당장 테이퍼링을 시행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더 경기 부양 이 양적 완화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 짓게 되면 시장은 여기에서 또 화색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재료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린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연준의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 안에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건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신흥국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끄집어 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경기 지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구재 실적이 지금 21억 달러 정도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구재 수주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이 내구재라는 부분들은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구재가 늘어나야지만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대부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구재 수주 실적이 조금 뭐 줄어들었다. 전달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약간 둔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뭐 계속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전달보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내구재 수주가 2.3% 증가했는데 그것보다도 0.8%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증가율이 좀 떨어졌다 해가지고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감소했다라면 뭔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2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에서 27로 또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다. 제조업 경기 살아나고 있다. 예상치는 21.5였어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조업 쪽 시장 상황 괜찮아진다면 나쁘지 않겠죠. 자, 지금은 이제 미국 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 아까 IMF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진국의 어떤 경기 성장률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을 본다라면 뭐 크게
뭐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경기가 일단 좋아지게 되면 같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쪽에서의 백신 접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백신 물량들이 우리 쪽으로 막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 보게 되시면 소비자 신뢰 지표도 129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6월에 기록한 그 시점 132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두 번째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시장은 왜 이러냐? 여기에서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 휴가철을 앞두고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지만 그러고 나서 휴가를 떠나버리게 되니까 거래량이 무지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도대체 이렇게까지 빠져야 돼? 라는 생각들 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작은 조정에도 또는 공매도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또는 위쪽에서 조금만 때리더라도 주가 조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주가 매수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거래량이 없는 시기에서도 뭐 썸머랠리 해가지고 막 올라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적당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다라면 일단 장이 마감하고 나서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알파벳 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익률이 실적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날아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튜브에서 매출이 2배나 급증했고요. 광고 수익률이 69%나 급증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애플도 2분기 실적이 상회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 전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시장이 잠깐씩 흔들리는 거 여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조금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뭐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아프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또 잘 견디고 제 자신의 스스로를 또 잘 다스리면서 네, 살이 몇 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투자를 또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시장이 끄집어져 내려가야 되는, 망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것만 꼭 명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의 고통이면 여러분들 참을만 하지 않을까요? 네, 잘 견뎌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흠슬라. 이 말도 진짜 잘 지어내는데 믿었던 흠슬라의 부진 목표 주가는 2만원대다. 자, HMM에 대한 이야기예요. HMM 이야기하면 이제 뭔 소리야? HMM 믿기 좋은데 막 이런 얘기 나오실 수도 있고요.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지만 뭐 2020년 4분기에 2조 그다음에 2조 65억 원이죠. 그다음에 지난 1분기에 2조 4천억, 그 다음에 이번 2분기에 추정되는 실적이 2조 7천억,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모두 다 증가했을 것이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지는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이 HMM이요, 올해 초에 주가가 만원대 수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5만원까지, 네,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죠. 5만원대. 뭐, 주가가 조금 변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대. 자, 이게 이제 올 초에 아마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았어요.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뭐 좌초되는 부분 때문에 이 운임이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뭐 운임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 가지 뭐 경기적인 어떤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증가했다. 뭐 이게 해운주와 조선주에 얽힌 이야기들이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 물동량 증가해서 해운 운임이 증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HMM의 실제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죠. 2분기 실적을 1분기보다 더 높게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1조 원 돌파가 가능하다. 뭐 이 정도라면은 네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야? HMM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목표 주가를 낮췄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주가가 부진한 이유 이게 뭐냐면 산업은행의 전환사채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HMM이 못 가는 이유, 그 5만원대 넘어가면서 저항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의 부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산업은행 자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HMM의 경영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연구채 3조 원어치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 이제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주식을 전환했지만 2조 6천억 원 정도의 연구채가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산업은행 쪽에 물어보니까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식 전환을 포기한다는 것은 배임이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났으면 전환을 주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부담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 뭐 이런 것들이 뭐 주가의 방향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물량 자체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 채권들이 전부 다 그 주식으로 바꿔지게 된다라면요. 지금 남아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발행 주식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면, 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발행 주식 대비해서 현재의 주가 수준이 적당하겠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총이 그만큼 늘어나요. 덩치가 커지잖아요. 덩치가 커지는데 그 덩치가 커진 것만큼 지금은 뭐 실적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야, 이 정도 실적이면 좋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덩치가 굉장히 커졌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밥을 한 그릇 먹을 때는 야 많이 먹네 라고 얘기하지만 뭐 등치가 큰 네, 뚱땡이 아저씨가 막 밥을 한 그릇 먹으면은 야 한 그릇 갖고 부족하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그 적정 주가의 수준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8,000원까지 제시합니다. 이 28,000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30% 정도 주가 수준을 더 낮게 보고 있다. 그것이 적정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얘기고요. 지금 HMM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HMM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을 좀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거 공매도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알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네, 공매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저런 게 어느 정도까지 맥시멈까지 올라가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지 채권 물량에 대한 부분 때문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답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수준이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저렇게 낮춰 잡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들 심리가 또 흔들리니까 매도를 불러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참고하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 대선 공약에 신난 건설주들. 신났다 이거야. 신났어. 막 요즘에 노래 부르나요? 건설주들 요즘에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이제 대선이 다가올 것이다. 대선에서 가장 먼저 후보자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공약이 뭐겠느냐? 이게 바로 주택이다 이거죠. 주택 공약이다. 그래서 이 주택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나올 거다 이거죠. 집값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금 집 사기 힘드시죠? 지금 뭐 집 구하기 힘드시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요. 뭐 현대건설 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코론글로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GS건설, 또 DL, ENC 이런 기업들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건설주들만 볼 게 아니라요. 건설 기자재, 네, 건설 기자재, 뭐 시멘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자재 이런 쪽으로 보는 종목군들도 상승세를 꾸준히 타고 있다라는 것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대선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요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후보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집중되더라도 부동산 공약은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한 부분들,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후보자들이 꼭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기자들이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무조건 하셔야 될 테니까 대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공약이 있어야 되겠죠. 야권 후보자들 한번 보게 되면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용적률도 풀고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해서 싼 가격에 집들을 많이 공급하는 게 첫 번째 급선무. 이거는 뭐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중요한 건 여기 이거예요. 싼 가격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네요. 집을 많이 공급하는 거, 집을 많이 공급하는 거. 공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 민간주택을 10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원희룡, 홍준표, 이런 후보자, 잠정직 후보자들도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권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요것을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유휴 국공 유지라든지 역세권 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이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 주택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집값이 올라간 이유를 지금 공급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 집이 없어서 올라가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또는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세금 인상이나 이런 것도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집값이 또 올라가 버리니까 뭐 세금 내고 말지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로 삼아야 되는지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중요한 건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재건축, 리모델링까지도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계속 살펴보시면서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건자재 같은 부분들도 저점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쪽에 뭐 분양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는 이제 신도시의 어떤 확대라든지 뭐 교통망의 확장 이런 쪽을 본다면 이게 전부 다 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토목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대선과 관련된 공약이 있는 그런 재료가 형성된 업종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것. 언제까지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치열한 시점에서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고요. 미국 증시가 위험 회피에 대한 내용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지만 글쎄요, 그냥 뭐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신고가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 지표가 좋아진 상태에서 위험 회피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 회피에 대한 하락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위험하다는 느낌은 주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HMM에 대한 목표 주가가 2만원대로 떨어져 버렸는데 왜 그러느냐? 자, 전환사채, 이 채권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있는 거고 그동안 주가 상승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앞으로 덩치가 커질 텐데 이 실적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어떤 부담감들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좀 낮춘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업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 실적보다 주가 상승이 더 빨랐다라면 여기에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공약. 이 대선 후보자들이 당연히 내세워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테고요. 또 부동산 공약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건설주다. 근데 이 건설주도 언제까지요? 자, 대선이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건설주, 건자재, 토목 이런 쪽으로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고 강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란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확인한 후에 매매해도 늦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요. 매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떨어지고 나서 상승이 진행되면 그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떨어질 때 매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최저점에 잡아야지. 가장 밑에 가격에 잡아야지.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건데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추세가 돌아서는 거 확인하시게 되면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다는 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발바닥이 아니라 무릎에서 사는 거지만 무릎 이상으로 가면 허벅지도 있고요. 허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도 있고 머리도 있잖아요. 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추세는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산다고 해서 내가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에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셔가지고 대응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아요. 네, 휴가 가신 분들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분들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적은 거래량과 싸워야 되고 외부 변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일 겁니다. 하지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어요? 잘 버티세요. 살이 그냥 하나 더 만들지 뭐! 이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잘 버티시면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들 주식마저도 시원하게 좀 올라가지 못해서 답답하시겠지만 각자 다 힘내시고요.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